네, 안녕하세요. 서울국제사랑영화제와 한반도평화연구원이 함께하는 시네토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영화는 작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에큐메니칼 상을 수상하고 올해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선정된 세르비아 감독 스르단 고르보비치 감독의 아버지의 길입니다. 오늘 먼저 이 시네토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두 분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상욱 기자님, 여러분들 YTN에서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종종 만나실 텐데요. 예, 변상욱 대기자님. 반갑습니다. 또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은 서울국제사랑영화제 프로그래머로 활동하시고 한반도평화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시네토크에 저와 함께 공동 디렉터로 일해 주시는 우리 조현기 PD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영화에 대해서 조 PD님께 조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스르단 고르보비치 감독 같은 경우는 보니까 발칸반도의 켄 로치 감독이다, 뭐 네. 다르덴 감독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켄 로치 감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가 나 다니엘 블레이크나 네. 미안해요 리키 같은 영화로 어떤 사회 부조리나 모순을 고발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그런 영화들을 제작하신 것으로 유명한데, 이 스르단 고르보비치 감독이 떠오르는 발칸반도의 어떤 켄 로치 감독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고르보비치 감독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진 감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이제 잘은 몰랐고요. 올해 전주영화제 개막작으로 사용된 작품이기도 하고, 이 영화가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사회 문제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켄 로치 감독이나 다르덴 형제들이 주로 다루었던 그런 내용들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알려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작품을 쭉 보면은 Absolute 100라는 그런 작품으로 이렇게 데뷔를 했었고, 이 작품이 아마 프랑스 파리의 이제 필름 페스티벌에서 이제 상을 받으면서 이제 데뷔를 했었는데, 그리고 2013년에 서클이라는 그런 영화로 세르비아죠. 세르비아의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 이렇게 올라갔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작품으로서 이제 2020년에 베를린 영화제에서 에큐메니칼 상을 수상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2013년에 서클이라는 작품도 에큐메니칼 역시 수상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베를린 영화제에서 에큐메니칼 상을 타고 또 전주 이번에 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특별히 네. 이렇게 선정되는 그런 부분은 어떤 것들을 특별히 주목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당연히 영화의 어떤 내용 때문에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세르비아의 실직한 아버지가 실직을 하면서 아이들을 지역 보호센터에 이제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보호센터에서 그러면 당신이 몇 가지 이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을 하면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좀 더 높은, 중앙 연방정부나 이제 좀 높은 사람들한테 사실을 알리고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부터 베오그라드, 세르비아 수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까지 이제 300km가 걸린다는데, 거기를 이제 실제로 걸어가서 이제 그거를 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세르비아의 어떤 그런 현실적인 모습들이나, 그리고 이제 아동의 인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어필이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제목은 아버지의 길이지만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읽힐 그런 영화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사실 저희한테 1차 세계대전 발발의 원인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코소보 사태 때문에 좀 주목했던 것 같고, 가장 최근에는 여자 배구 3위를 차지해서 동메달을 차지한 국가라는 정도 외에는 더 많이 알려진 것이 없는데, 이 세르비아를 이렇게 조금 찾아보니까 어쨌든 2차 대전 후에는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하다가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내전 이런 것들을 겪고, 또 유엔의 경제 제재도 받고, 그런 어떤 좀 참 힘겨운 그런 근대사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럽의 동과 서의 딱 중간에 끼어 있고, 또 남과 북의 이제 중간에 껴 있는 십자가에 크로스되는 이제 지점에 놓여 있고, 면적으로 치면 남한 면적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코소보가 빠진 상황에서도. 코소보를 빼면은 면적이 어떻게 나오냐면, 남한 면적에서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을 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세계대전의 발발점이 됐던 나라인데,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오스만 터키를 물리친 나라기도 하고,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받다가. 그래서 자존심 되게 셉니다. 우리는
오스만 터키를 물리친 나라야. 그 다음에 이제 소련 연방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유고 연방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유고 연방이 소련이 해체되고 유고 연방도 해체되면서 세르비아가 맨 처음에는 보스니아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코소보를 또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전쟁을 1990년부터 2010년까지는 전쟁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전혀 옴짝달싹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20년 동안. 근데 이제 문제는 보스니아나 코소보와의 전쟁 중에 치러진 인종학살이라든가 각종 폭행, 강간 등의 전쟁 범죄와 관련해서 유럽연합이 제재를 가하죠. 무역 중단, 교류 중단. 그 다음에 나토가 직접 비행기를 띄워서 폭격을 합니다. 엄청나게. 영화 속에서 그 부서진 폐허가 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이제 폭격에 의한 거고 거기에서 이제 겨우 이제 일어서고 있는 나라. 20여 년간의 전쟁과 혼란이 막 끝나고 회복되는 단계의 그 혼란상을 이 영화가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구가 한 800만 정도라면 사실 큰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영화 속에서 보면 수도 베오그라드와 그 외의 지역 사이의 그 빈부격차나 어떤 생활 그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는 권위주의 정권이니까 최정점에 집권 세력이 있고 집권 세력에 가까운 쪽은 나라의 부를 이제 독차지하고 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거기부터 채우고 내려와야 되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밑바닥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고 전쟁이 끝나고 회복되는 단계에서도 국가의 부를 일단은 가장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챙겨가지고 안정된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 밑으로 조금씩 시스템을 다시 복구해 나가는 거니까 그 시스템 정비 작업이 맨 밑바닥에서 오늘도 먹을 게 없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까지 내려가려면 글쎄요 요새 조금 낮았다고는 하는데 아마도 저 영화의 배경이 될 때는 아마 실업률이 한 30%는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2014, 15년쯤에 한 20%, 지금 한 10%까지 왔다고 해요. 저 장면에서는 영화 장면에서는 죽어라고 노동할 곳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죽어라고 노동을 하는데 임금을 받을 수가 우리도 요새 일자리 없다고 다들 난리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실업률은 4% 정도거든요. 4.5. 30%라면 그러니까 그게 30%, 20%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은 그럼 유엔 제재가 이제 풀린 상태인가요? 풀었다고 하기도 하고 안 풀었다고 하기도 뭐한 부분적으로 조금씩 풀리고 있는 상태일 거고요. 아직도 정비 작업 중인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매개 단위로 사회복지센터가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그 센터장이 이 얼굴을 한 어떤 그 사회 지배 세력 착취 세력을 이렇게 구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세르비아가 사회주의 체제를 거쳤다가 그게 이제 체제가 붕괴되고 지금은 뭐 베트남이나 이런 사회주의를 경험했던 국가들처럼 다시 시장 경제나 어떤 자본주의 체제 하에 이렇게 편입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사회주의 체제라면 당과 중앙정부가 권력을 쥐고 그다음에 촘촘하게 짜여진 어떤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맨 밑에서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감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예를 들면 사회복지센터가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그러면 당 중앙위원회나 지방위원회에서 당원의 자격으로 국민이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사회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데 이제 전쟁과 갑작스러운 어떤 그 체제의 혼란 속에서 중간중간 듬성듬성 이가 다 빠져버린 거죠. 근데 그러면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자본주의 체제는 시민 민주주의가 이제 발달을 하니까 거기에 민간위원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공공 어떤 시설 또는 공공복지 센터나 위원회 이런 것들이 시민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거버넌스를 이루면서 서로 교차적으로 확인하고 감독하게 돼 있는데 자본주의의 그런 시민민주주의 시스템은 들어오지 않았고 사회주의가 갖고 있던 통제 시스템은 중간중간에 이가 빠져서 듬성듬성 허술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복지센터 센터장이 모든 걸 좌우해서 아들, 딸 네가 못 봐 저쪽으로 넘길게 하고 넘기고 나서 거기에 이제 지원금은 그래도 사회주의라고 치고 내려가니까 그 지원금의 몇십 %는 자기가 빼먹고 입양 부모한테 몇십 % 주고 애들한테는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고 뭐라 그럴까 착취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300km를 걸어서 가서 장관은 못 만났지만 그래도 차관을 만났는데 차관이 전화도 걸고 편지도 썼는데 밑에 지방의 센터장은 알게 뭐야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이럴 수 있을까 하는데 그 지방자치제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